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지금 두 나라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세 분과 함께요. 이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로 나흘째 공방을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우리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ltosadan.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شهی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م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م. This was a massive, overwhelming attack across all domains of warfare, striking more than 1,000 targets in the first 24 hours. 지금 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보면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00까지 올라가던 코스피가 오늘이요 7% 이상 떨어지면서 6,000선을 내주는 것은 물론 5,79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전에는 좀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결국 오후에 버티지 못하고 폭락을 한 상황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좀 장기화가 예상되는 국면인데다가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예. 환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사실상 봉쇄된 상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5,700선까지 주가가 빠진 것 같은데요. 관건은 얼마나 지속될 거냐, 이게 예.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거기에 있어서 전망이 약간은 좀 엇갈리는데요. 예. 상당 기간 이게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 그보다는 이제 단기에 이 종료되지 않겠냐 전망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장기화됐을 시에 이게 유가를 비롯해서 경제 전반에 줄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긴장을 하고 그게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4주 얘기하다가 오늘 다시 4주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중장기전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5,791로 마감을 했는데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기화 여부는 또 하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주식, 환율, 기름값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름값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이란이 관리하는 이 해협을 과연 이란이 전면 봉쇄하고 있느냐. 지금 사실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님, 오늘은 뭐라고 했냐면 호르무즈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이란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봉쇄하는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완전 봉쇄까지도 이란이 갈 거라고 좀 보십니까?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봉쇄가 되어 있지만은 물리적인 봉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봉쇄라고 하는 것은 수면 밑에 의뢰를 설치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폐 유조선을 거기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통행 자체를 막는 것인데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봉쇄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석유가 약 20%, 전 세계 석유의 20%입니다. 예. 그리고 가스의 3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엄청나게 엄청나죠. 큽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으로서도 지금 현재 경제 제재 때문에 석유 수출을 못 하고 있는데 암암리에 지금 좀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빼야 되는데 그거 나오는 통로도 똑같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물리적으로 봉쇄가 된다고 하면은 이란의 경제에도 가뜩이나 어려운 이란의 경쟁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감수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과연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예. 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잘 예.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공세으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했고 이란 지도자 뭐 40여 명 사망했다고 미국 쪽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지금 현재는 지도자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 조그마한 지도상으로 굉장히 좁은데 저기를 물리적으로 막느냐 안 막느냐는 아직까지 물리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김근식 기자, 만약에 그래가지고 기름이 만약에 유통이 안 된다고 하면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고 전세적으로 그 경제 여파가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하고 지금 정부나 지금 대통령실이나 각 부처가 가장 촉각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 여파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전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만 그 전쟁의 후유증과 전쟁의 장기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정확히 진단을 해야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원유 수입의 그 차단 정도 그리고 원유값 상승 그로 인해서 원유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우리 국내의 석유화학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또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럼 환율 인상이 생기죠. 기타 등등의 전 세계적인 경제적 악영향이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로 진행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진행된다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언하는 대로는 4주 이상, 3, 4주 이상 더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이건 정말 장기전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시나리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예. 경제적 대비책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미국이 이제 주말을 지내고 이제 월요일 평일이 시작하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작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를 제거했던 그 공습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겠다는 연막을 계속 피우면서 뒤로는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We haven't made a final decision. We're not exactly happy with the way they're negotiating. We're not thrilled with the way they're negotiating, so we'll see how it all works. How close are you to making a decision on strikes? I'd rather not tell you. You would have had the greatest scoop in history, right? You know? About the listening missiles, sir. Well, they're going. I mean, we're negotiating right now, but they're not getting to the right answer. Got a lot of things going on. Now we have a big decision to make. You know that. Not easy. But I'd rather do it the peaceful way, but they're very difficult people. I want to tell you that. They're very dangerous people, very difficult people. 저희가 자막에 시간까지 이렇게 표기한 이후가 그러니까 공격 승인을 내리기 전과 후의 인터뷰를 보여드린 건데 다 똑같죠. 그런데 실제로 공격을 해라. 승인을 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이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예측 불가의 그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협상장에 앉아서 저렇게 한편으로 공격하는 거는 기존의 미국의 그런 외교나 국제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에 좀 달라진 이른바 뉴노말이랄까요?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인지 미국 자국 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이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그룹인 그 마가에서도 사실은 마가는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예. 이런 국제 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거를 오히려 좀 축소하는 그런 어떤 가치 지향이나 정책 지향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듯한 모습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어려울 거다. 예. 이런 전망도 한편에 있지만 이 전쟁을 도대체 왜 일으킨 거냐에 대해서 미국 그런 내에서 의문이 많죠. 미국 내에서조차도 도대체 이걸 예. 왜 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명확한 어떤 예. 설명이나 그런 트럼프 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예. 그런 내용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뭐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얘기도 오늘 거론을 했는데 예. 많은 전문가들이 그 사실 어려울 거다. 군사적으로도 예. 준비가 안 돼 있고 미국 내 여론이 이 정도라면 의회 승인을 받기도 어려울 거고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예고하는 것처럼 뭐 예. 4주에 더해서 또 4주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상군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나는 전직 대통령과 달리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울렁증, 그러니까 망설이는 게 없다라고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메네이가 제거하던 그 폭격에 대해서요. 이란 입장에서는 대화는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기습적인 공격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 피해 규모를 보면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네바에서 또 4차 회의를 하기로 예정돼 예정이 있었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주말에 공격을 했을까 예,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거는 인텔리전스 정보 차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란 측에서도 비밀리에 모임을 가질 것이고 장소와 시간을 이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받은 정보가 예. 이게 토요일 날 몇 시에 어디서 열린다 하는 것을 정보를 수집을 했고 그렇다면은 야 이번에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폭격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예.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그 측근까지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가 굉장히 싫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작전 시간의 변경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지도부들, 수뇌부들이 모이는 시간을 파악했고 그게 확정이 되자마자 공격을 쓰게 됐을 가능성. 그런데 아까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인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도대체 왜 미국이 갑자기 이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들이 있어요. 그 배경에 혹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상당히 원하는 그림이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장시간 미국 측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예. 그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상으로 가는 경우, 협상이 결렬됐을 때 공격으로 가는 경우 이거 다 시나리오를 짰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측으로 볼 때는 이미 중동 지역에서 세력 균형이 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스라엘 쪽으로 유리하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사실상 중동 전체 지역에서 딱 한 가지 경우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보상. 그게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경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의 생존을 걸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 정부도 핵 비핵화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을 교집합으로 한 공감대요. 예, 핵 비확산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거듭해서 하는 얘기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할 때도 보면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갖겠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한을 없애고 이번 경우에 완전하게 비핵화를 이란이 그는 비핵화로 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생각이고 그 트럼프의 생각을 강하게 한 것이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인가 11일 전쟁했을 때 그 핵시설 강하게 타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대로 완전히 없애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게 다 부수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그 작전보다 훨씬 더 강한 규모로 작전을 한 번을 더 하는 기회를 찾고 있었을 거고 그것이 지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이번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꼭 세 군데 핵시설만 폭격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예. 나탄즈, 이스파한하고 포로도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핵시설 플러스 미사일 제조하는데, 미사일 보관하는데,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여기를 지금 현재 공격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핵시설, 미사일 관련 시설 이것을 다 파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4주, 5주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그 1단계 작전을 마무리하는 기간이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4, 5주라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예. 그리고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미군 6명이 지금 사망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러한 사상자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담이 놓일 되죠.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 4, 5주라는 그 기간은 최대의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그 안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1단계 그 정도의 공격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란의 반격 상황도 볼 텐데 특이한 점은 하나는 걸프국을 타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까지도 공격을 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학자들한테 굉장한 의문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이 모두 아랍 산유국들입니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도 여태까지 보면은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견제와 균형 그리고 그걸 아주 세밀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지금 현재 공격하는 대상이 민간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정유 시설까지 지금 현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항은 물론이고 이렇게 되면은 당장에 그 걸프 6국이 이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을 냈듯이 매우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이란과 이 걸프 6개국 간의 관계는 매우 냉각이 될 겁니다. 이렇다면은 이란의 그 이번 이 선택이 예. 과연 옳은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합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방증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김규식 교수님, 뭐 마대사님께서는 지금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런 상황 실제로 걸프국을 공격하다 보니까 왜 그러느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반미 여론을 더 고조시켜가지고 전쟁에 대한 그 미국에 대한 공격 비판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저는 이란으로서는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이 참수 작전에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예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 그러면 그 참수 작전으로 사실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수십 명이 같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저는 이란의 저 독재 정권으로서는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최근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란의 공식 발표로만 3천 명이고 혹자 일부 언론은 3만 명까지 사망했다고 하는 엄청난 민주화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민심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참수 작전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민심의 이방과 동요가 지금 최대치에 차 있거든요. 임계점에. 네.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안보 결집 효과라는 거죠.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더 확대하고 지속하고 이른바 반미 의식과 반미 전선을 확대함으로써 내부의 동요와 내부의 불안을 잠재우겠다.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저는 저렇게 무모한 다방면의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들이 여기서 물러나면 쫓겨나거나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미국이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민심이 계속 바닥에서 요동치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재간은 없거든요. 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전쟁을 확대하고 전쟁을 장기화하고 전쟁의 목표를 반미의 그 전선으로 전부 일관화시키면 자기는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독재자가 자신의 내부의 갈등들을
완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적을 만들어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이란이 지금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확대시키는 방법에서도 좀 무모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텐데 저렇게 걸프국가 다 건드려서 뭐가 좋을 게 있겠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 아니면 뭐 사우디 몇 개 정도를 정해서 명분과 논리를 세워서 집중해서 전선을 만들면 될 텐데 저렇게 지금 뭐 분풀이식으로 또 물귀신식으로 나와서 하면 저건 합리적인 군사 전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래 정치적 목적은 일단 안보 결집 효과를 통해서 예. 내부의 불만과 정권의 위기를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걸로 돌리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국가들은 공항은 마비됐고 여행객들은 이제 발이 묶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이란 내부의 뭐 지도 체제를 보면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해요. 근데 바로 후계자가 낙점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체제 전복을 가능하게 될 것이지 아니면 여전히 강경파, 혁명수비대 등 강경파가 여전히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지금 현재 그 3인 지도 체제는 임시 대행을 하고 있는 체제이고 예. 새로운 이제 그야말로 후계자를 뽑습니다. 뽑는 것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뽑습니다. 8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쪽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대체로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나온 한 4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걸 보면은 한 사람은 하메네이 이 최고 지도자의 차남입니다. 강경파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예. 하산 호메이니라고 해서 옛날에 호메이니 최고 지도자의 손자입니다. 손자. 예. 예. 이 사람은 개혁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한 사람은 헌법소위원회 위원입니다. 예. 예. 이제 그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혁명 위원회에서 헌법위원회에서 그 대상자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언론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사람이 라리 잔이라고 예.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최고 안보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사람. 네, 하메네이.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은 개혁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015년에 이란과 서방 국가들이 핵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예. JCPOA라고 이 협정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각 나라에서 비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준을 할 때 총대를 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방 진영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개혁파 일지언정 지금 현재 이 과도기를 넘기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예. 중요한 요소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20만 군이거든요. 예. 이 가장 지금 현재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혁명 대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혁명 수비대가 선택을 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그러면 강경파가 또다시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은 있습니다. 거네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4주 얘기하다가 5주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전을 시사한 건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America will avenge their deaths and deliver the most punishing blow to the terrorists who have waged war against basically civilization. We have the strongest and most powerful by far military in the world, and we will easily prevail. We're already substantially ahead of our time projections.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잘 보면 우리가 더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 정도로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좀 압박성의 발언이긴 하지만은 중장기전으로 가면은 좀 불리해지는 양상이거든요, 미국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하는 승리가 뭐냐라는 예. 오히려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시점에서 승리라고 한다면 이란의 억압적인 신정 체제를 이 교체하는 이른바 이제 레짐 체인지죠. 예. 근데 과연 이란 사회 내부에 대안 세력이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체포해 오면서 정권 교체를 했다기보다는 그 마두로 정권 내부의 가장 타협적인 세력하고 일종의 제휴를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드리게스라는 그 정권의 2인자하고. 근데 이제 이란은 좀 다른 체제예요. 그런 예. 세력이 없습니다. 앞서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신정 체제라는 게 굉장히 억압적인 독재 체제이긴 합니다만 나름의 내구성이 있고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혁명 수비대라는 정규군이 2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예. 그게 사실상 이란 정권에 굉장히 그 든든한 그런 군사적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예. 야당은 사실 있긴 한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민주화 시위가 있어서 엄청난 희생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민주화 시위 세력이 레짐 체인지를 이뤄낼 만한 예. 그런 대안 세력이냐라고 보면 불행하게도 그런 세력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란의 신정 체제가 79년도에 들어섰고 하메네이가 집권한 게 89년도거든요. 굉장히 오래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는 정권인 건 맞습니다만 그 내부에 이 정권을 강력히 지지하는 이 세력과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예. 이걸 너무 가볍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승리가 뭐냐? 핵시설 다 폭격하면 그게 승리냐? 예. 적어도 지금까지 얘기하는 정도라면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할 세력이 없어요. 오히려 더 경험이 없는 강경파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면 뭐 이 정세의 불안은 계속 될 텐데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저러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쉬워 보이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앞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항복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끝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란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지금 전쟁을 하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런 항복 메시지가 이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란 국민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수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계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폭격으로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것은 이번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는 이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까지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9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매우 자존심이 높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목표가 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정치인이고 하기 때문에 레토릭이 굉장히 셉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훨씬 더 목표를 줄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핵이다. 핵무기 못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이 이러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예. 이런 페이스 세이빙하는 이러한 전략이 누군가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주변에 있는 중재국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오만이나 않나. 이런 나라들이요. 예, 그 지금 현재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예. 저는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핵과 관련해서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경우 그리고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보기에 대가가 가능할 정도의 사람이면 그 정도에서는 출구 전략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로 떨어져 있고 관세도 대법원에서 네. 위헌 판결 받았고 미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길게 장기 전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 이 이른바 이제 예전에 부시 대통령 행정부 때도 이른바 네오콘 등장하면서 예. 중동 민주화에 대한 굉장히 큰 목표를 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짐 체인지뿐만 아니라 체제 전환에 집착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20년에 걸쳐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새로운 민주화 정권을 만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쫓겨나왔습니다. 예. 그게 바이든 정부 때 이 아프간의 철군 협정 사실상 항복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중동의 이슬람 국가의 민주주의를 대신 심어주는 이식하는 정권은 불가능하다는 걸 사실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체제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지역의 섣부른 어떤 민주주의 이식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판단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 아프간에 철군할 때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개입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걸 끝까지 가서 지상국까지 투입해서 정말 몇 년에 걸친 그 전쟁을 벌여가지고 민주주의 정권을 심겠다? 저는 그건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목표를 하는 것을 좀 하향화시켜서 예. 이란의 핵 능력이나 핵 의지를 완전히 꺾어서 굴복을 시키고 조금 더 개혁적인 정권의 어떤 변화 정도를 이끌어내면 이란도 미국도 서로 체면을 칠해할 수 있는, 체면을 챙길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11월 중간선거에서는 대패가 분명히 하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간선거에 패배하면 천하의 트럼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목표를 최소한 낮춰서 자기가 이루고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 적절한 타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사님 이란 군의 대응을 보면은 미군은 그 24시간 내 10,000발을 지금 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집중적인 포격을 하지 않고 또 일각에서는 낡은 미사일부터 쏘고 있다. 값싼 드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방공망을 돈을 쓰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게 장기전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할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은 이란으로서도 지금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그 미사일이나 드론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약 2,500기 정도라고들 그렇게 했죠. 이제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지금쯤에 되면은 한 1,000기 정도는 이미 소모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소모전에서 누가 이겨내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란이 훨씬 더 다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은 일단 그게 고갈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만들어내기가 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미국 공군이 공격하는 주 타겟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핵시설이지만은 미사일 발사대를 맞아요.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미사일을 보관하고 있거나 만드는 쪽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설이 다 부서진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란이 그 미사일을 다시 보충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한테도 불리하겠지만은 결코 이란한테도 유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따라서, 해서 이란이 유리해지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란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하메네이의 사막 폭사당한 이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봤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뭐 받는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상 보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적 공격과 그에 합세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그 성격에 있어서 철두철미 불법무도한 침략 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로 된다. 하메네이가 지금 폭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신경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슴은 철렁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규식 교수님, 마두로 축출됐고요. 하메네이 폭사 당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뭐 추측입니다만 좀 위협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아까 박지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더 강화시키는 사실은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그 거예요. 차이점이 이제 북한은 핵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동안 독재 정권, 특히 중동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핵무기가 없는 정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라크 후세인, 미국의 공국에 그냥 속수무치로 죽었습니다만 핵무기가 없어요. 리비아 가다피, 핵무기를 만들다고 했다 핵무기를 미국의 설득에 의해서 포기한 다음에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과 러시아의 설득에 의해서 핵을 포기한 다음에 지금 저렇게 전쟁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도 보면서 아마 김정은은 핵무기만이 정권을 지키는 키다. 이런 것들 더 역설적으로 아마 집착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좀 제가 볼 땐 불행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예. 핵무기가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정권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랑 잘 지내야 되겠다는 아마 또 한편의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잘 지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호호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푸틴이 독재 정권입니다만 푸틴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독재 정권이지만 이란은 언제든지 때려서 독재자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란 사람은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번에 김정은이 9차 당대회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놨고 그랬죠. 이에 대해서 백악관도 대화에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직 접점이 마련된 건 아닙니다만 핵무기에 대한 집착 플러스 트럼프와 잘 지내고 싶은 또 한 번의 어떤 기회를 잡고 싶기 때문에 이번 지금 3월 말 4월 초에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과정에 아마 한반도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깜짝 쇼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훨씬 더 낮은 자세로 트럼프에게 조금 가능성을 타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인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는 하지만 인근 중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번에 에이펙 왔을 때 끝까지 김정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제안을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당시에도 조건 없는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원하죠.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방중 시기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거 아니냐 극적으로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물밑 접촉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정상회담으로 이 상황이 반전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2003년도에 그 2차 이라크 침공이 있었을 때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50일 정도 드문불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사라졌던 게 공식 일정에 사라졌던 게 굉장히 화제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북이 핵을 갖고 있지 않을 때였고 진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상황이 다르죠. 뭐 9차 당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고 당대회가 열리면 이제 5개년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국정계획 같은 거를 발표하고 나서 지도자가 이제 현지 수행 같은 거를 합니다. 이번에도 그 일정에 따라서 잡힌 건데 과연 이 지금 그 하메네이 폭사가 있었는데 그걸 할 거냐? 근데 했단 말이죠, 과감하게. 그렇죠.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의 이 방증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한편은 이제 이 정세가 좀 다르다는 거죠. 중동 정세하고 한반도 정세는 누구보다 그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고 때문에 저렇게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일각에서는 뭐 다음 북한이다 이런 그 전망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그 이란의 위협 수준이 10이라면 북한은 거기에 10배 혹은 100배 이상의 위협 수준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무모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저렇게 지금 이란과 같은 식으로 북을 상대로 한 그런 뭐 참수 작전이나 핀포인트 그 지도부 제거나 이거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그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렇게 자신감을 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이 미국과의 대화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핵을 가지려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지만 이미 핵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다르게 접근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상황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50개냐, 80개냐, 100개냐 정도의 지금 이제 숫자까지 나오고 있고 2030년에 가면 200개다, 250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가 굉장히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그 현실을 인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경우에는 이 핵을 좀
더욱더 많이 만들고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내 정책이 맞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트럼프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또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안이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찾는다면은 언제쯤일까? 저는 생각에 내년보다는 올해가 더 낫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예측할 수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지 않겠냐는 세 분의 의견이었습니다.